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언젠가부터 우리 일행에 친구가 하나 더 늘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나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세 놈들과 바닷가로 놀러갔다. 아쉽게도 남고라서 모두 남자였지만 여름방학 시즌이라 그런지 해변에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았다. 평소에도 여자를 밝히던 경남이는 여자들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다른 두 놈들도 어느 정도 들떠 있는 것 같았다. 고등학생이 이래도 되는 건지. 물 만난 물고기처럼 우리는 정말 미친 듯이 놀았다. 하루 종일 물을 실컷 즐겨서 그런지 온몸이 피곤했다. 해가 질 무렵 사람들도 한둘씩 줄어들었고 우리 일행도 근처 식당에서 적당히 배를 채운 후 미리 예약했던 콘도에 들어가 짐을 풀었다. 다들 할 거 없지? 내가 재밌는 거 하나 알고 있는데 해볼래? 백무라는 건데. 뒹굴거리던 친구 놈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 촛불 100개에 불을 피우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할 때마다 하나씩 촛불을 끄는 거야. 모든 초가 꺼지면 귀신이 나온대. 에이, 잠이나 자라. 유난히 열심히 논 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두 명은 내 말에 호기심이 생겼는지 내 주위에 둘러앉았다. 그런데 여기서 초를 구할 순 없잖아. 그래서 라이터로 대신할 거야. 이야기는 내가 다 준비해왔어. 한번 해봐. 심심하던 차에 잘 됐네. 하나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라이터 불을 계속 켜고 있어야 하는데 대신 좀 해주라. 내가 할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백물어를 시작했다. 거울 속에서 칼을 든 채 저벅저벅 걸어 나왔다. 마지막 이야기를 마친 후 라이터에 불을 껐다. 끝난 거야? 뭐, 손 아파 죽는 줄 알았다. 나중에 치킨 사줄게. 그럼 나 세수 좀 하고 온다. 귀신 온 거 맞아? 몰라. 귀신이 눈에 보이냐? 다들 듣느라 수고했어. 자자. 몇 시간을 뜬 눈으로 이야기에 집중해서 그런지 다들 금방 잠들었다. 다행히 첫날 밤엔 아무 일도 없었다. 다음날 내가 일어난 시간은 오전 10시. 내가 일어날 때쯤 친구들도 하나 둘씩 일어났다. 경남은 일찍 잠들어서인지 씻고 혼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라면으로 아침을 해결하고 바다에 가기로 의견을 모은 후 우린 전날 있었던 일을 말했다. 너네 뭐 이상한 거 없었어? 난 잠 더럽게 안 오더라. 난 졸려서 바로 잤어. 겉봐. 귀신 같은 게 어딨냐? 그러게 잠이나 잘하니까. 근데 상현이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인다. 그러게. 경남의 말을 듣고 다들 상현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런가? 좀 피곤해 보이긴 하네. 잠 잘 못 잤다며. 그래서 그런가 보지. 뭐, 미친놈. 상현의 모습이 마음에 걸려서 너무 멀리 나가진 말자고 약속했다. 곤도에서 바다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개가 있었다. 하나는 사람들이 다니기 편하게 만들어 놓았고 다른 하나는 나무가 우거져서 그런지 대부분 첫 번째 길로 다녔다. 물론 우리도 불편한 건 싫었기에 그 길로만 다녔다. 점심이라 그런지 바다에서 노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나와 경남을 제외한 두 명은 모래밭에서 쉬겠다고 했고 결국 우리끼리만 물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때 일이 발생했다. 한참 박태환 빙의에서 수영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든 것이다. 주위의 사람들도 바글바글했는데 우리 둘만 떠내려가고 있었다. 당황한 우린 허겁지겁 육지로 나오려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상구조대가 우리를 구하러 왔다. 우리만 떠내려간 게 의아스러워 벙쪄 있을 때 해상구조대원 중 한 명이 화를 냈다. 그렇게 계속 멀리 나가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우린 분명 바다에서 나오려 했기에 대원의 말에 당황했다. 저희 계속 육지로 헤엄쳤는데요. 장난하십니까? 진짜예요. 아, 진짜인데 억울하네. 그렇게 한바탕 실랑이를 벌이다가 구조대원 측에서 CCTV를 보자는 말이 나왔다. 바다에 CCTV가 있어요. 자료 확보 혹은 긴급 출동 등의 이유에서 바다 쪽으로 설치해 둔 것들이 있습니다. 관리실로 가서 영상을 확인한 후 난 입이 쩍 벌어졌다. 먼바다를 향해. 그러니까 육지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헤엄치는 모습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아닌데 분명 제대로 헤엄쳤는데. 뭐야 이거? 그럼 저희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나는 대원들에게 사과를 하고 관리실을 나왔다. 기분을 잡친 나는 선탠이나 하자며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경남을 끌고 갔다. 어디 갔다 왔냐? 야, 미친.
우리 죽다가 겨우 살았다.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설명했다. 그래서 CCTV를 보는데 우리가 정말 반대로 가고 있더라. 뭔 개소리냐. 너네 계속 이 근처에서 노는 거 다 봤는데. 나도 봤어. 뭐? 나와 경남은 친구들과 한바탕 말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착각한 것으로 치기로 하고 노가리를 까다가 콘도로 돌아왔다. 수영복을 정리하고 누워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확 돋았다. 야, 나 방금 소름 확 끼쳤다. 신기해. 나돈데. 그랬더니 나머지 놈들이 그걸 듣더니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다. 왜 그래? 나도 소름 돋았어. 시발 나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4명 모두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그곳에서 도망쳐 나왔다. 길거리에서 한참 멍해 있다가 상현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우리 뭐하냐, 병신 같다. 그 말에 긴장이 풀린 우리는 이게 뭔 뻘짓이냐며 웃으면서 기분도 달랠 겸 근처 치킨집에 들어가 택을 뜯었다. 우리 대학 어디 가냐? 몰라. 생각하기 싫다. 어디든 붙겠지. 여기 와선 놀 생각이나 해라. 치킨을 해치운 후 방으로 돌아와. 어젯밤 일이 신경 쓰였던 난 가져왔던 100개의 이야기가 적혀있던 종이를 살펴봤다. 그런데 40에서 49쪽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네. 야, 누가 이거 뽀렸냐?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병신, 잃어버린 거 아냐? 태원은 담배를 피우려는지 담배를 하나 꺼냈다. 그리고 오른쪽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자기 라이터가 안 보인다며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상하다. 나 맨날 여기다 넣어뒀었는데. 잘 찾아봐. 방 어디에 있는 거 아냐? 야, 나 바다 좀 가봐야겠다. 평소에도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찾으려는 놈이라 그런지. 또 그 기질이 발동했나 보다. 미친 놈아, 여기서 어떻게 찾냐? 그냥 새로 사. 라이터 하나에 얼마나 한다고. 결국 태원은 한 번이라도 둘러봐야 속이 시원하겠다며 밖으로 나갔다. 병신. 30분 후에 태원이 돌아왔다. 오른손에 라이터를 쥔 채로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뭐야. 진짜 찾았어? 얘야, 어디서 찾았냐? 여기서 바다로 가는 길 있지? 거기 거의 끝날 때쯤에 떨어져 있더라. 얘야, 진짜 대박이네. 나 원래 운 좋잖아. 부럽다. 괜히 찝찝했지만 이쯤에서 일단락을 짓기로 하고 나와 태원은 거실에 누워서 TV를 켰다. 이미 다른 놈들은 오후 내내 노느라 피곤했는지 벌써 방에서 자고 있었다. 넌 언제 자냐? 이거 끝나고 한참 오씨 N채널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12시가 거의 다 되어갈 무렵 자고 있는 애들이 있던 방문이 갑자기 한꺼번에 열렸다. 어우 씨발 깜짝이야. 왜 그래?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고 있었는데 자고 있었던 놈들이 소리를 지르며 방에서 뛰쳐나갔다. 뭐야 씨발. 야, 잡으러 가자. 간신히 대로변에서 그들을 잡고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다.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뜬금없이 악몽을 꾸었다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같고 그러냐. 야, 어제 우리가 했던 거 있잖아. 그게 꿈에 나왔어. 시발. 나왔다고. 거기서 나온 거 그대로.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정리해보니 대충 3명 모두 어제 들었던 괴담 중 10개 정도를 계속 주인공 입장에서 체험했단다. 아 시발, 좆됐다. 시발 진짜 귀신인가? 야 어떡해. 여기서 날 셀 거야? 문 안 잠궜잖아. 그리고 여기 졸라 춥네. 결국 우린 여러 의미로 벌벌 떨며 콘도로 돌아왔다. 그리고 옆방에서 묵던 사람들과 관리인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며 연신 허리를 숙였다. 그러니까 다 같은 꿈을 꿨다 이거야? 응. 아, 진짜 좆됐다. 잠시만. 무언가 마음을 지키는 게 있었다. 나는 다시 가져온 괴담들을 꺼내 친구들이 꾼 꿈의 내용과 대조해보고는 소름이 확 돋았다. 너네들이 말한 괴담이 아까 잃어버린 10장에 나온 내용이랑 일치해 방 안엔 고요한 침묵만이 지속되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건 상현이었다. 시발 이 병신아, 그러게 그런 족같은 걸 왜 해. 개또라이 새끼 진짜 돌았냐? 야 그냥 밤새자. 경남이의 말을 듣고 결국 모두 거실에 모여 계속 TV를 봤다.
그러고 있기를 몇 시간, 새벽 2시 정도가 되어 몇 명은 다시 잠들었다. 벌써 2시인가? 영화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태원이 벌떡 일어났다. 왜 그래? 방금 전에 네가 말한 거냐? 뭔 개소리야. 갑자기 태원이 내 멱살을 잡더니 방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쳤다. 새끼야, 네가 방금 나한테 너가 죽으면 라이터가 내 거가 될 텐데 이랬잖아. 무슨 생각이었는지 난 태원의 주머니 밖으로 살짝 나와 있는 라이터를 빼앗고는 방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왔다. 너 이 새끼 라이터 안 내놔. 뒤에선 태원이 개처럼 쫓아오고 판단력은 이미 개나 줘버린 상태. 나는 눈물 콧물 다 흘리며 무작정 바다로 달려나갔다. 내놔 십새끼야. 새벽이라 그런지 바닷가에는 술 취한 몇 명, 폭죽 쏘는 사람 몇 명이 전부였다. 난 그들을 지나친 채로 정신없이 바다로 뛰어들어갔다. 물이 차가웠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상황이 아니었고 다행히 태원을 따돌릴 수 있었다. 나오십시오. 해상구조대원이 불빛을 비추며 나를 쫓아왔다. 난 그들이 하는 말을 무시한 채로 무작정 달려나가 물이 가슴에 잠길 때쯤 바다에 라이터를 던져버렸다. 그리고 물에서 나와 해변가에서 멍한 표정을 짓고 있는 태원을 발견했다. 한밤중에 육상 경기를 한 우리는 결국 구조대원들에게 각종 욕을 다 얻어먹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모습이 술에 취한 것 같았는지 구조대원 중 한 명이 같이 온 사람이 있냐고 물었다. 나는 구조대원의 핸드폰으로 경남에게 이곳으로 와달라고 전했고 잠시 후 3명이서 같이 걸어 돌아왔다. 왜 이쪽 길로 가냐? 나무들 때문에 길도 불편한데. 벌써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자. 나 라이터 여기서 주웠는데. 난 그 말에 다리가 탁 풀려버렸다. 주저앉은 채 기계처럼 욕을 되풀이했고 방 안에 있던 2명도 연락을 받았는지 이곳으로 뛰어왔다. 다시 콘도로 돌아가면 정말 여기서 생을 마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해상구조대 관리실에 양해를 구하고 그곳에서 밤을 새기로 했다. 하도 사고를 쳐서 그런지 대원들은 우릴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인 듯 쉽게 허락해 주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 말에 나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쭉 설명했다. 말을 할수록 점점 대원들의 눈빛이 이건 뭔 미친놈이냐는 눈빛으로 변해갔다. 그러던 와중 아까 바다에서 호루라기를 불며 소리치던 대원이 CCTV 영상을 한번 보자고 했다. 그걸 뭐하러 보여줘? 궁금함을 참지 못한 우린 보여달라고 계속 졸랐고 결국 모두 CCTV 영상실로 들어가 영상을 확인했다. 밤이라 그런지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영상에 찍힌 형체 정도는 식별이 가능했다. 난 내 눈을 의심했다. 분명 하나였던 형체가 물에 들어가자마자 2개로 늘어난 것이다. 분명 물에 2명이 들어갔습니다.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끌고 가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한 명이더라고요. 호루라기를 불며 쫓아왔던 대원이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다. 이게 뭐? 내 친구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다른 대원들은 재수옴 붙었다며 소금을 뿌려댔다. 그곳에서 여차저차 나를 지새우고 콘도로 돌아가 짐만 싸서 나오자고 결정한 뒤 방으로 돌아왔다. 안에 뭐 있는 거 아니야? 족같은 소리 하지 마라. 아니나 다를까 문을 따고 방문을 열자마자 우리를 맞이한 건 벼락 맞은 듯 정신없이 어질러져 있는 방 안이었다. 가관이네. 도둑 들었나? 야, 어제 문 잠그고 나온 거 맞아? 당연하지. 시발. 방을 어느 정도 치우고 안 찢어진 가방의 짐들을 대충 우겨 넣으면서 난 열심히 친구들의 구수한 욕을 얻어먹었다. 잠깐, 그 종이들 어디 갔냐? 몰라. 저 미친 새끼 그걸 또 챙겨가게. 저거 아냐? 상현은 방구석에 갈기갈기 찢어진 채로 쌓여있는 괴담 쪼가리를 가리켰다. 왜 찢어져 있지? 이거 너네가 그랬냐? 몰라. 기억 안 나는데. 나도. 설마 이 상황에서 장난을 칠 간 큰 놈들은 아니었기에 그 말을 믿기로 했다. 내가 정말 미친 짓을 했구나. 가스레인지에 종이 쪼가리들을 대충 태워 없애고 나머지 짐들을 정리한 후 콘도를 나왔다. 다들 미안하다. 아, 진짜 저리라도 가야겠다. 난 무당 좀 알아봐야겠어. 저 새끼 덕분에 정말 스릴 넘치는 여행이었다. 야, 너 바지 뒤에 뭐야? 그 말에 난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거기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던 40에서 49페이지가 있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일행에 언젠가부터 친구가 하나 더 늘어난 것 같다. 두 번째 이야기. 기괴한 신입사원. 어제 신입사원이 들어왔다. 나이에 맞지 않게 상당히 노안이어서 하루 내내 어떻게 부를지 망설이다가 나이를 알고 겨우 숨을 돌렸다. 몇 마디 걸어보니 꽤 싹싹하게 구는 게 맘에 들어 자판기 커피 한 잔 가져다 주니 방송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재밌어 속으로 킬킬 웃기도 했다. 퇴근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았을 때쯤인가 슬쩍 빠져나와 계단 창문을 열고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500이면 됩니다. 500. 아이 너무 비싸다 하지 말고 내가 어디서 쉽게 땅 파서 가져다 파는 것도 아니고. 아래에서 신입사원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내밀어 아래를 쳐다보니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무슨 부업 같은 걸 하나? 천천히 한 대 더 꺼내 반쯤 폈을 때 신입사원이 아래서 올라왔다. 담배 피우지? 아닙니다. 제가 담배를 못 펴요. 술 담배 좋아하게 생겨가지고 그 얼굴에 의였다. 500이라니 뭐가 그렇게 비싸? 아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강식품이나 한약재 같은 겁니다. 그래. 담배를 피워대면서 건강이라고 하면 솔깃해하는 꼴이라니. 그럼 그 500이란 건 뭔데? 500이야. 뭐 녹음이나 여러 가지 합해서요. 그러고 보니 한국말 말투가 좀 서툰 것 같았다. 하지만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녹음 그게 얼마나 비싼 건지 대충 추측하는데 온 신경을 쏟았다. 200, 300 하나. 그냥 약국에서 비타민제나 사 먹지. 신입사원이 이제 그럼이라고 말하고 꾸벅이고 돌아서는 게 보여 불러세웠다. 잠깐 오늘 회식인 거 알지? 너 때문이니까 헛소리하지 말고. 다시 고개 인사를 하고 돌아가는 걸 좀 지켜보다 나도 따라 들어갔다. 뭐 괜찮은 거 없나 물어볼까? 오늘 회식 때 상담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보니 고3인 자식도 생각나고 집사람도 생각나서 인상이 찌푸려졌다. 뭐 돈도 없으면 비실비실 살아야겠구먼. 시끄럽게 한창 마시고 떠들 때 신입사원이 폰을 들고 나가는 게 보여. 이때다 싶어 나도 따라 일어섰다. 내내 물건 보시려면 직접 오셔야죠. 안 됩니다. 함부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갓 잡은 그 상태 그대로인데. 멀리서 통화 내용 엿들으면서 생각하니 그럼 부업으로 돈을 깨보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시는 사람이 왜 그럽니까? 순간 나는 신입사원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다. 평소 특유의 자신을 낮추는 듯한 느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위압감이 들 정도였다. 그러곤 잠시 말이 없더니 약들도 듣고 말도 할 줄 아는데 그러더니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이제야 밖에 나온 척하면서 능청을 떠니 신입사원도 이제야 평소의 말투로 돌아와 빙글빙글 댔다. 그 간단한 비타민제 같은 것도 파나? 왜요? 요즘 피곤하십니까? 그렇지 너도 알잖아. 이놈의 회사 안에 있는 것만 해도 숨차잖아. 그렇죠 그렇죠. 비타민제 같은 거 있죠. 게다가 정력에도 좋습니다. 마치 큰 비밀을 말하는 듯 나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무슨 비타민제가 정력에도 좋아? 아유 종합영양제란 거죠. 믿을 만한 건지? 저도 먹습니다. 저도요. 그러더니 주머니 안쪽에서 캡슐이 담겨있는 약을 보여줬다. 여러 가지 약 속에서 섞여 나오는 걸 보니 하려고 가지고 다니는 건지 먹으려고 가지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으나 넌 시지 싸게 주려나 하는 마음에 얼마나 물어봤다. 200인데 50 깎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고개 절레절레 흔들 가격이다. 내가 고민을 하는 것 같자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한다. 50 깎을 거면 제가 손해 일지도 모르죠. 나는 생각할 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다른 걸 물어봤다. 근데 그 갓 잡은 거라니 영양제에 뭐 들어가? 약 같은 거 직접 만드나? 나는 얼른 말하고 이 정력에도 좋다는 영양제가 150 주고 괜찮은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한 달 치면 가족들이랑 같이 먹으면. 근데 150이면 양이 얼마나 되지? 신입사원의 얼굴을 힐끗 보니 아직까지 대답을 안 하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사슴입니다. 사슴. 제가 사슴을 몇 마리 키우죠. 누궁이나 피 같은 것만 직접 하죠. 그러고 보니 아까 먹고 떠들면서 시골 주택의 좀 외진 곳에 산다고 했었던 것 같다. 근데 150이면 양이 어느 정도야? 60정 한 상자에 반 상자 더 드리죠. 내일 반 상자만 가지고 오면 안 돼?
반 상자 먹어보고 살게 물론 반 상자 가격은 주고. 네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비밀로 해주세요. 그리고 건강 챙길 거면 담배부터 끊읍시다. 근데 왜 비밀이야? 장사 잘 되면 좋지. 부업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 본업에 영향 끼치기 싫습니다. 그런가? 딱히 그럴 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럼 내일 끝날 때 줘. 나는 신입사원의 어깨를 툭 쳐주고 식당으로 돌아섰다. 다음 날 퇴근 시간이 되기 몇 분 전에 신입사원이 종이 가방을 내 옆에 두더니 속삭이고 자리로 돌아갔다. 다 드셔보고 돈 얘기는 내일 합시다요. 그러더니 잠시 앉아있다가 칼퇴근으로 회사를 떠났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뵙고 밥상머리에 앉았다. 저기 들고 온 게 뭐예요? 약이야 약. 나는 TV에서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나는 밥을 다 먹자마자 먼저 먹고 들어간 큰아들을 불러와 약을 쥐어줬다. 영양제다. 종합영양제 정력에도 좋단다. 참 당신도 아들한테 할 말이 따로 있지. 아들은 받자마자 아무 말 안 하고 물과 삼켜버리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여기 당신도 먹어. 어유됐어요. 당신이나 한 알 더 드세요. 나는 인상 쓰며 강제로 손에 쥐어지를 물과 삼키더니 부엌으로 가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다. 나도 약을 내 앞에 놓고 빨간 상자에 금색으로 멋들어지게 한자로 쓰여 있는 게 꽤 비싸긴 비싸게 보였다. 나도 한 알 까고 입에 물고 물을 마시면서 TV를 바라봤다. 뉴스가 하고 있었다. 한국에도 인류 캡슐이 유통돼. 확인해보니 어린아이의 DNA와 손톱까지 발견돼. 나는 모자이크된 뉴스 속의 붉은색 상자와 내 앞에 붉은색 상자를 무표정으로 번갈아 쳐다봤다. 약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게 느껴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이 들어간 방문과 설거지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말없이 약 상자 뚜껑을 덮었다. 어제의 신입사원 말이 생각났다. 약들도 듣고 말할 줄도 아는데 내가 몰래 엿듣고 있어서 그랬나. 세 번째 이야기. 녹지 않는 눈. 난 시각장애인이다. 앞을 볼 수 없다. 이선아, 밥 먹어야지. 안 먹어. 그러지 말고 조금이라도 먹어. 안 먹는다고. 좀 나가. 그럼 방문 앞에 놓고 갈게. 조금이라도 먹어. 앞이 보이지 않는다. 분명 눈을 뜨고 있는데 안 보인다. 불을 켠 건가? 끈 건가? 여긴 내 방인가? 수십 번 의심하고 생각하고 욕을 한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다. 그날 엄마가 조금만 일찍 왔다면. 시발. 이젠 학교에 갈 수도 없다. 혼자 소변도 제대로 누지 못하는 병신이 돼버렸는데 학교에 가도 놀림만 당할 게 뻔하다. 지금이 며칠이지? 시계를 찾던 중 다른 물건들이 떨어진 것 같다. 이젠 혼자서 시계 하나도 못 찾는 상병신이 돼버렸다. 시발. 밖에 나가고 싶다. 방 안에 틀어박혀 남은 인생을 허비하긴 싫다. 하지만 밖엔 보이지 않는 악마들이 많다. 난 그 악마들의 먹잇감일 뿐이다. 오늘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는 날이다. 옷 따뜻하게 입었지? 몰라. 에고, 우리 딸 몰라주암. 하지마. 엄마는 뭐가 좋다고 장난을 치는 건지 모르겠다. 울어도 모자를 파내 웃고 있다. 당신 내 엄마 맞아? 날씨가 춥다. 보이지 않아도 추운 건 알 수 있다. 눈이 안 보이면 다른 감각이 발달한다던데 난 촉각이 발달했나 보다. 엄마 손을 꼭 잡고 차가운 아스팔트 길을 걷고 있다. 시멘트인가? 한참 시린 바람을 맞으며 걷고 있던 중 갑자기 엄마가 멈춰 섰다. 이선아, 우리 붕어빵 먹고 갈까? 깜깜한 어둠 속에서 솔솔 풍기는 붕어빵 냄새. 어이구, 딸이 참 예쁘네요. 이건 예뻐서 주는 서비스예요. 절 닮아서 다행이죠. 엄마는 한참을 아주머니와 수다를 떨었다. 근데 이 붕어빵 맛있다. 따뜻한 바람이 솔솔 불기 시작했다. 병원에 도착한 듯 싶다. 여기 가만히 앉아있어. 앞이 안 보이니 시간 개념이 상실됐다. 1초가 1분 같고 1분이 1시간 같았다. 혹시 드라마처럼 엄마가 날 여기에 버리는 건 아니겠지? 그때 누군가 내 팔을 잡았다. 엄만가? 그리곤 팔을 잡은 채 뛰기 시작했다. 한참을 끌려가서야 알았다. 이 사람은 엄마가 아니야. 살려주세요. 난 그대로 쭈그려 앉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보이지 않으니 도망갈 수도 없었다. 보이지 않으니 놈의 얼굴도 볼 수 없었다. 보이지 않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혹시 주위에 무기가 될 만한 게 없을까 하고 손을 더듬더듬거렸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몸에게 말했다. 저기 전 시각장애인이에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만약 여기서 당신이 절 죽여도 전 당신을 볼 수 없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동정이라도 받고 싶었던 걸까? 하지만 놈은 아무 말도 없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거의 반쯤 포기를 하고 있을 때쯤 누군가 내 손을 잡았다. 아무래도 놈인 것 같다. 그리곤 검지로 내 손바닥 위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전 말을 못해요. 알고 보니 이놈 말을 못하는 것 같다. 난 천천히 대화를 시도했다. 그럼 왜 절 납치한 거예요? 나쁜 사람 아니라면서요. 그러자 놈은 또 검지를 세워 내 손바닥 위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전 당신을 좋아해요. 전 그냥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놈은 분명 미친놈일 거다. 무턱대고 납치한 주제에 고백일 아니 미친놈. 희선아, 희선아. 그때 엄마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엄마. 난 있는 힘껏 엄마를 불렀다. 그리고 곧바로 엄마가 달려와 나를 껴안았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다. 결국 그날은 눈물로 하루를 보냈다. 근데 이상한 건 자꾸 그 미친놈이 생각난다는 거다. 나도 앞이 안 보여서 점점 미쳐가는 걸까? 큰일이다. 결국 다음날 다시 병원에 갔다. 또 그 미친놈이 날 납치할까 무서웠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았다. 그 미친놈인가? 희선아, 검사 받으러 가자. 다행히 엄마였다. 근데 엄마 손은 왜 이렇게 따뜻하지? 각종 검사를 받고 마지막 검사가 끝날 때쯤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하셨다. 하하, 희선이 착할 많이 했나 보네.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셨어.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저 기 선생님 선물이라는 게. 아무래도 희선이의 왼쪽 눈 이식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 뭐 확률은 낮지만 제가 한다면 98%죠. 근데 저 선생님 개드립이 너무 심하다. 그럼 저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식에 성공한다면 볼 수 있을 거다. 물론 98% 성공하겠지만. 난 의사 선생님의 개드립이 싫었지만 다시 앞을 볼 수 있다는 말에 조금의 희망이 생겼다. 다시 예전처럼 학교도 갈 수 있고 내가 바랬던 꿈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집에 오자마자 엄마는 방에 들어가셨다. 들리진 않았지만 우시는 것 같았다. 근데 그날 난 엄마가 나오실 때까지 계속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수술 일정이 잡혔다. 의외로 빨리 기증자를 찾은 것 같다. 수술 날짜는 12월 23일 산타 할아버지 출근 2일 전. 이렇게 비싼 선물을 받는 건 처음이다. 산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대이 수술대 위에 올라섰다. 아직 깜깜한 밤이다. 자고 일어나면 눈을 볼 수 있겠지? 실패하면 의사 선생님 족칠 거다. 98% 순사망치로 때릴 거다. 이제 점점 의식이 희미해져 간다. 근데 왜 이렇게 손이 따뜻하지? 엄마 손 같네. 1년 후. 야 이 기집애야 밥 먹고 가. 좀 늦었어.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곳에 가는 날이다. 버스를 3번 타고 지하철을 4번 타야 갈 수 있는 곳이다. 그곳은 흰성이다. 얘들아. 희선이 누나다. 진짜. 희선이 언니다. 난 슈퍼스타다. 반쪽 세상에서 살고 있는 스타다. 하지만 반쪽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은 넓다. 이곳은 따뜻하다. 하지만 아직 눈은 녹지 않았다.